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 내용은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이라는 제목 아래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룰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과 그 매진말 형식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노동시장의 이제 격차 지표들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격차와 관련이 있는데 성격차와 관련이 있고 숙련격차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따로 양성평등과 숙련격차라는 제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용노동정책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격차가 노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설정하고 고용노동정책 혁신을 모색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그 불과 같은 이런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이고요. 다른 하나는 올 초부터 급격하게 이제 그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얘기해오던 특히 2016년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화두로 제기함에 따라서 대두되었던 디지털 혁명, 디지털 전환, 지능정보기술혁명 이런 용어로서 일컬어지는 디지털 혁명과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기업 생태계의 변화들, 특히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기존의 산업 및 기업 지형에 미치고 있는 이런 영향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익히 익숙한 개념인데 이 코로나 대감염과 인플레이션은 물론 이런 메가 트렌드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과 같은 개념도 이 격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대감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를 총 공급 측면, 총 수요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자면 양쪽에 다 큰 충격을 안겼죠. 총 공급 측면의 충격이라면 예컨대 전선 따발, 와이어링 하니스가 중국에서 이렇게 도착을 안 해가지고 한국에 공장이 선다든지 또 다른 중간재 부품이 조달되지 않아서 공장이 서는 것. 그래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이제 공급 측면의 충격이고요. 다른 하나 이제 그 방역 정책상 혹은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외출도 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대표되는 그 부문들이 크게 타격을 입었죠. 물론 여행산업, 항공산업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래서 그런 그 수요 감소로 인해서 또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들의 그 크게 성장한 이런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집단이나 산업을 보더라도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그 영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것들이 역시 격차를 또 확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격차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격차가 확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치명적인 현상들이 생기죠. 사회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 격차 문제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런 코로나와 또 코로나가 미치는 이런 영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인플레이션도 왜 물가가 오르면은 또 이 격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 뭐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기업 활동에도 또 기업 활동 촉진을 하고, 그래서 꼭 나쁘게 볼 수 없는데, 이게 좀 과도해지면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히 또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이런 노동시장 참여자들한테 또 비대칭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또 미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이 격차 확대를 시키는 또 요인이어서 우리가 그 디지털 혁명과 같은 그 요인 말고도 단기적인 이런 경기 현상들도 격차를 확대하는 데 지금 기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또 석학과 전문가들이 얘기하다시피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소비 모든 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는 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숙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큰 기회를 갖고 또 부도 쌓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이 격차 문제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비대칭적인 영향의 한 예로 제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의 고용을 기준으로 어떤 산업은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작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을 넘어서 고용이 회복이 되었고, 어떤 산업들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인데요. 출판, 영상, 방송, 전문 서비스까지 이렇게 6개 부문은 2020년 2월 수준을 넘어서 2021년 12월쯤에는 그 이전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상당한 회복 플러스 복원력을 보였고, 교육, 도소매, 음식, 숙박, 개인 서비스, 제조업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업종들은 여전히 2020년 2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별로만 살펴보아도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산업별로 달리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격차 지표들을 이제 조금 살펴볼 텐데요. 크게 제가 한 6개의 영역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임금 격차 영역과 그 소득, 이제 임금은 개별 임금을 얘기를 하고, 개인들의 소득은 보통 가구 단위로 측정한 이제 그런 불평등도이죠. 그리고 또 임금과 가구 단위 소득 말고 자산 불평등이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더 문제시 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고, 양성평등과 그러니까 성격차와 숙련격차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그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한 6가지 측면에서 격차를 살펴보고 그 다음 정책 논의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격차인데요. 전반적으로 임금 격차의 추이를 보면 먼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 평균을 100이라고 두었을 때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임금의 추이를, 그 상대적 수준의 추이를 도시한 것이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0년에는 그 상대 임금 수준이 70% 남짓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 20년 후인 2020년에는 61% 정도에 이제 그칩니다. 그러니까 9%포인트 이상이 감소한 것이죠. 상대적인 수준으로. 도중에 물론 2015년까지 감소하던 부분을 약간 그 이후에 회복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20년 동안의 전반적인 추세는
규모별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두었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을 이제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56.5%에서부터 72.4%까지 15%포인트 이상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런 격차 논의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죠. 이제 그런 원인은 이 월 평균 임금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얻는 소득을 이제 월 평균으로 따져 보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 개념으로 살펴볼 때 좀 더 그런 현장의 불만과 호소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에도 50% 미만이었지만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따지면 2020년도에는 더 악화된 걸 볼 수 있는데 왜 시간당 임금과 이렇게 괴리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비정규직 속에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가 는 측면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가 는 측면을 빼더라도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전일제 근로자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뭐 이거보다는 스케일이 작지만 여전히 상대 임금이 월 평균 임금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초과근로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급여라고 하는 소위 성과급에서 이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이게 월 평균 임금으로 측정할 때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이 작게 나오는 그동안의 추이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처럼 나오는 이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임금 격차를 조금 더 엄밀한 분석을 해서 이제 대중소기업 간 기업 격차, 임금 격차를 보면요. 근속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합니다. 한 4분, 그러니까 임금 차이의 한 4분의 1은 근속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산업하고 직업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설명력을 지니고, 이제 규모 자체가 한 20% 남짓의 이제 설명력을 지니는데,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다 일정하더라도 내가 어떤 규모 사업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한 20% 정도는 더 받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요인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너무나 시장에서 예컨대 원하청 간의 교섭력으로 대표되는 그 교섭력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경영 능력이나 기업의 이제 생산 자원, 그러니까 사람과 정보와 자본을 조직하는 능력 자체, 그리고 기술 능력, 기술 개발 능력 이런 것 자체가 대기업들이 높아서 이런 규모에 따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정책적 처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양쪽 다 해당하는 기업과 정부 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7년 이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 격차 추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근로 일수도 비정규직이 좀 적고, 근로 시간도 좀 짧고 상대적으로 부가급여, 근속도 좀 짧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임금 격차를 살펴볼 때에는 이렇게 규모 간, 정규직, 비정규직 간 살펴볼 수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임금 근로자 전체를 두고 살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상위 10%하고 맨 밑에 있는 하위 10% 배율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을 비교를 할 때 지금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OECD의 그 상위 10%, 하위 10% 배율이고요. 주황색 막대가 한국의 그래프입니다. 그동안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 특히 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OECD보다는 그 배율이 높은 걸 알 수 있고, 즉 임금 불평등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이제 그 저임금 근로자 맨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임금 수준으로는 이런 집단만 따로 떼서 봐서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역시 크게 이제 최근 들어서 개선됐습니다.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 대폭 이상된 그런 영향도 큰데요. 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0%를 상회하다가 18년도에 이제 20% 밑으로 내려왔고, 2020년도에는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파란 막대 그래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임금 분포를 보나 하위 집단의 그 상대 임금을 주목해서 혹은 그 비중을 주목해서 이렇게 보나 우리나라의 개인 임금 불평등도는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임금은 그렇다 치고 가구별 그 소득은 어떠한가? 예컨대 한 가구 내 가구원이 4명이 있는데 2명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가구와 1명이 그 뭐 중위 임금으로 일하는 가구는 아마 2명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가구 소득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소위 빈곤 문제는 가구 소득 불평등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개인 임금 불평등과 함께 격차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가구 소득 불평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 가구 진위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시장 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진위계수는 좀 개선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중에 감소했다가 15년 이후 또 약간 증가한 이런 추이는 있지만 최초의 그 관찰 시점과 최후 관찰 시점 기준으로 보면 감소를 했고요. 당연히 정부의 이전 지출의 영향이 개입된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보면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대 빈곤율은 역시 그 아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본 것처럼 그 빈곤한 가구 비중을 이제 보는 건데요. 그 비중이 이게 2012년에는 낮아졌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높아져서 상대 빈곤율은 진위계수와는 좀 상반되는 추이를 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불평등도와 아주 그 저소득 가구를 그 초점에 두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평등이 악화됐다,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자기 입맛에 맞게만 이제 끌어다가 쓰면서 이제 그 종합적인 관찰을 이렇게 피하는 그런 논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합당한 원인 규명과 정책 처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 가구를 보면 그런데 근로연령 가구와 은퇴연령 가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른 이런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퇴연령 가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진위계수가 0.55 이상 수준에서 변함이 없죠. 거의. 하지만 근로연령 가구를 보면 꾸준히 또 개선되어 온 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평등도가 높아지더라도 이제 정부나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부 역할, 또 조세의 역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교정되기 때문에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항상 뭐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장 소득 기준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근로연령 가구와 이렇게 은퇴연령 가구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서 그 종합적인 결과가 이 아까 보았던 첫 번째 왼쪽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위소득, 그러니까 상위 10%, 하위 10%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중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그 배율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가구 소득을 보면 그러니까 중하위 소득 간 이런 격차도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왼쪽 그림을 보면 근로연령 기구에 있어서는. 근데 은퇴연령 인구를 보면 오히려 크게 이제 증가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자체가 정책이 굉장히 변별력을 갖고 실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전체의 추이만 보고가 아니고 이렇게 연령 집단별, 연령 인구인지 아닌지를 보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실은 격차 확대 자체가 꼭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격차가 큰 쪽이 작은 쪽보다 소득 이동성이 높다면 저소득군에 있다가 또 워낙에 고소득군으로 가고 뭐 이렇다면 그 격차 문제 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소득 이동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 이동성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파란색 막대가 이제 진위 계수입니다. 이 진위 계수 기준으로 보면 이 숫자가 쓰여져 있는 막대가 한국에 관한 지표인데요. 진위 계수는 0.33 정도이고 OECD 평균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진위 계수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높은 그런 나라인 거죠. 근데 소득 이동성을 보면 이 측정하는 방법은 이게 관찰 기간 동안에 이제 소득 이동성을 이렇게 관찰 기간을 1년으로 두지 않고 3년이나 5년이나 7년 뭐 이렇게 두고 그동안에 이제 소득을 평균을 한 걸 가지고 진위계수를 이렇게 도출해 보면 매년의 그 진위계수를 도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 이동성이 높으면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의 평균한 것이 이제 당연히 소득을 평균으로 계산한 그 진위계수가 훨씬 낮겠죠. 해마다의 소득 평균의 진위계수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측정한 그 소득 이동성인데요. 소득 이동성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칠레를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 이동성은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높아서 이런 소득이 고착되는 측면, 그러니까 항상 고소득자가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는 저소득자인 이런 고착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덜하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도 살펴보겠는데요. 자산 불평등은 뭐 상위 1%가 얼마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나, 전체 자산에 뭐 이런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빚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 그러니까 빚을 제외한 순자산의 그 비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진 상위 10%가 한 43% 내외의 그 순자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의 그 점유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를 이제 보면, 그 OECD 자료를 통해서 보면 미국은 굉장히 높아서 상위 10%가 80%에 가까운 순자산을 점유하고 있고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한 35% 내외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3%에서 이
아래쪽 집단에 속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소득 불평등도와는 좀 다른 자산 불평등도를 볼 수 있고, 이거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소위 부동산이 이 자산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가격 변화 때문에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는 뭐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선입관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격차를 잠시 제가 언급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에 이렇게 구직열이 굉장히 긴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권과 교섭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이 나라에 이제 노조가 조직된 이런 직장들에서 부문별 조직률을 공무원, 공공부문, 교원, 나머지 민간부문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90% 가까운 공무원이 조직되어 있고, 공공부문은 70% 가까운 종사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원은 약 17%고요. 민간은 11% 남짓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을 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은 거의 50% 가까이가 조직되어 있고요. 100인에서 299인은 약 10% 남짓, 그리고 30인에서 99명은 약 3% 정도, 30인 미만은 굉장히 조직률이 미만합니다. 0.2% 정도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20년도에 14.2%였다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 격차가 의미하는 바를 더 잘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양성평등과 숙련격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